사실 이제 오늘 본업 어떤 그 모멘트를 좀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출연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내가 만약 이 뇌를 좀 분석해가지고 몇 문장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어떻게 나올까 하면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시는 최정환님, 박재범님 같은 경우는 최강 동안이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동안인 분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동안인 사람을 딱 보고 있으면은 잘해주고 싶게 되고 신뢰가 더 가고 그래서 이들이 누군가한테 물건을 팔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더 오래 들어줘요. 더 믿어주고 물건을 동안이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네, 이게 연구가 됐는데 뇌가 누군가를 보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5초 안에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동글동글하고 피부 좋고 되게 어려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가 모든 동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이게 생각을 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신뢰감이 더 높은 반응이 나와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김혜준님 같은 경우 이제 결혼한다고 하셔서 보통 결혼할 때는 행복하게 기쁘게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화가 많이 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내가 남남일 때는 상대 눈치를 보는데 내가 가까워져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뇌 안에서도 이 사람을 나의 신체 일부처럼 보여요. 뇌에서도 나 이거 완전 공감한다. 근데 내 몸의 일부를 보게 되면 내 몸은 내 말을 들어대잖아요. 내 말을. 그러니까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야. 내 몸이니까. 그렇죠. 엄마도 아이들한테 말을 들어야지 내 몸이니까. 이 사랑의 마음이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니까 통제가 안 될 때 화가 더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통제하려는 욕구를 버리고 바꾸는 거는 내 몸 하나 바꾸고 내 마음 바꾸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준비를 많이 했네. 군더더기가 별로 없어. 생각보다. 오늘 구라 선배님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요. 해주세요. 구라 선배님은 독설가로 유명하잖아요. 독설을 던지잖아요. 그럼 독설을 들은 사람의 창의력을 올려줘요. 이게 되게 재밌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잘해주고 독설을 던지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나중에 문제풀이하는 창의력 테스트를 시켰더니 독설을 들었던 사람이 창의력이 올라가요. 아, 그래?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나를 뭘로 깠나 열심히 생각하다 보면은 되게 기발한 새로운 영감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의 창의력을 높여주는 일을 하고 계시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석했네. 그러면 쓸모있는 뇌과학 관리자 장동선 씨가 알고 보면 프로 방송인이시거든요. 방송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고 욕심도 많고. 네, 방송 욕심은 진짜 많아서 맨날 구라 선배님한테 혼났었는데 그 사실 국내 이름 알리게 된 거는 알쓸신잡 시즌2에서 사실 그게 되게 투머치 토크를 위한 방송이에요. 한 회를 촬영하면은 14시간을 쭉 촬영을 하고 10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냐를 물어보고 10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즌이 10회 내에 온갖 얘기를 다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콘텐츠가 떨어지면 아껴두고 이건 책에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전에 했던 갑각류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각류라는 게 인간은 안에 뼈가 있고 바깥이 말랑한데 갑각류는 바깥이 딱딱하고 안이 말랑한데 그 갑각류를 보면서 인간의 마음이 약간 갑각류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갑각류는 바깥이 딱딱하니까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 딱딱한 껍질을 다 탈피하고 나와서 되게 연약하게 스치기만 해도 다치고 죽을 수 있는 그 연약한 상태에서만 성장을 해요. 근데 인간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가 딱딱한 껍질이 있어서 이 무적일 때는 성장을 안 하다가 가장 연약한 순간에만 성장하지 않을까. 뭐 이 얘기를 원래는 책에 쓰려고 하다가 방송에 나와서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짤로도 230만 뷰가 나오고 되게 많이 기억하고 있어서 이제 뭐 갑각류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었고. 박찬호입니다. 장동선 씨. 알고 보면 과학계 워렌 버핏이라고 하던데. 사실은 과학계에서 말로 돈을 많이 벌 뻔했어요. 사실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하면서 살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세계적인 스피커 에이전시에 채용이 된 거예요. 개인 제트기 타고 두바이 가서 토크 한번 하고 런던 갔다가 뉴욕 갔다가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사이언스 슬램이라고 한국으로 치면 K-팝 스타나 뭐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건데 과학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재밌다, 유익하다. 이 투표를 해가지고 1년 동안 독일 전체에서 올라가는 대회인데 그 대회에서 이제 독일 전체 챔피언을 2014년도에 했었어요. 제가 쓴 책이 독일 전체 베스트셀러 9위까지 올라갔죠. 아마존에서도 베스트셀러, 기차역이나 이런 데 쫙 깔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전문 뇌과학
스피커로 뛰고 싶다라는 약간의 목표를 가지고 한 2달 정도 면접 보고 드디어 채용이 돼서 뭐 몸값 1,000만 원, 2,000만 원 올라가던 도중에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난 독일 생활이 너무 힘들다. 나 그냥 한국에 들어가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에이전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지금 막 몸값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 가야 되냐. 그냥 한 1년, 2년, 3년만 버틸 수 없을까? 막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근데 아내가 안 된다라고 애를 데리고 딱 한국에 들어가고 2달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까 혼자 그 스피커를 하면서 전 세계를 돌든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한국에 귀국하려면 귀국하든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결국은 되게 힘든 결정이긴 했는데 나 혼자 아무리 유명해져서 개인 제트기 타고 다니면 뭐예요? 가족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한국에 짐을 싸서 들어왔던 게 2017년도예요. 근데 아내가 지금에서는 좀 후회를 하겠어. 근데 그게 반전이 있어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부부 상담을 간 거죠. 왜냐하면 저는 좀 아내랑 부딪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때 알게 됐던 게 아내가 우울증이 되게 심하다라는 걸 알고 이게 정신과 선생님 그러시는 거예요. 자살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아니 아내가 이렇게 지금 마음이 안 좋았는데 가까이 있는 관련 전공자인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때 와서 이제 치료받고 좋아지고 나서 내가 같이 오기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반전은 언제냐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스피커 에이전시 3군데 중에 2군데가 망해요. 근데 저를 테이크했던 데도 망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돈 벌겠다고 그 선택을 했더라면 커리어도 망하고 가족도 잃고 이렇게 됐을 뻔했는데 다행히 아내 따라서 결정 안 하면 잘 들어요. 마저 홀린 뇌과학계 BTS입니다. 장동선 씨가 금수저 불협자는 엘리트 수저라고요. 사실 태어나길 독일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하이델베르크에서 보내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반대로 꼬인 것들이 많았어요. 그게 20년 동안 일해가지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이래 놨을 줄 알고 고향 친구에게 돈을 다 맡겼는데 고향 친구가 다 들고 튀고 빚만 남기고 아마 호주로 도망갔던 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단칸방에 그 성북구 역촌동에 그랬구나. 연탄 때는 조그만 데서 저는 이제 한국 국민학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또 이미지가 외국 살다 왔으니까 얘는 뭔가 돈 많고 되게 엘리트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주변에서 그거에 맞게 뭐 요구하시고 그랬었던 게 있었어요. 그걸 못 맞추고 하니까 좀 아니다 해서 왕따, 뭐 체벌 되게 많은 부조리를 보다가 결국은 그럼 너 학교 가지 마.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홈스쿨링이라는 걸 그때는 거의 없었는데 그때는 그냥 자퇴인데 그냥. 그죠. 그때는 아무도 그냥 자퇴야. 뭐 이렇게 홈스쿨링을 모르고 쟤는 문제 안 해. 학교를 안 가네. 이렇게 자퇴야. 봤죠. 근데 다행히 공부는 잘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 수학과학까지를 거의 다 맞춰서 그래서 중졸 검정고시를 전국 2위 경기도 수석으로 맞추고 전국. 그리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 목표는 14살에 카이스트 보내자. 이렇게 영재 교육 뭐 이런 데 뜻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은 그렇게 홈스쿨링을 하고 학교 안 가고 공부를 하다가 근데 그 시기에 또 한 번 꼬였죠. 뭐냐면 그때 1997년 근처인데 IMF 터질 때쯤이고 그리고 또 한 번 아버님이 보증 잘못 써가지고 또 어머님의 갱년기와 저의 사춘기 겹치고 그래서 그때 갑자기 안 좋아지니까 공부고 뭐고 없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가출 청소년으로 한 2년 가까이를 보내면서 서울역에서 노숙자들하고도 함께 진짜로? 진짜? 그냥 광안리 횟집 삐끼하면서 거기서 이게 동선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되게 그 시기에 이제 긴 스토리를 짧게 말하면 이런 거죠. 공부 잘해서 3년 월반했다가 3년 까먹고 꼬라서 재학년으로 다시 고등학교를 간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엘리트 코스로 말하는 건 사실 아니고 가출했을 때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 따뜻한 분들이 떡볶이도 주시고 회도 나눠주시고 막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경험했던 게 지금까지도 저라는 사람을 만들거나 살아오는데 되게 큰 영향을 더 줬던 것 같아요.